가난한 사위가 운 좋게도 수조 원대 자산가인 장모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요? 지금부터 밝혀질 이들의 충격적인 진실은 듣는 모든 이를 경악하게 만들 겁니다. 박민주는 눈부신 햇살과 거친 바람이 전부인 강원도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땡볕에 등을 내어주고 비를 맞는 것이 일상이었죠. 밭에 나갔다가 들에 나가 부모님을 돕는 것이 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힘든 삶은 민준을 착하고 성실하며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청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죠. 24살, 민준은 사랑을 따라 결혼을 결심합니다. 상대는 서울의 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최유진. 민준보다 2살 어린 그녀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 강선희 회장은 맨주먹으로 시작해 거대한 기업을 일군 전설적인 여성기업가로 이제는 수조 원대 자산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자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56의 나이에도 강 회장은 우아한 기품과 위험 있는 태도를 잃지 않아 많은 이들이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죠.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그녀는 거대한 사업체와 2딸을 홀로 남겨받았습니다. 28살의 첫째 딸 유라는 어머니를 도와 회사를 경영하며 명석하고 야망이 넘쳤습니다. 반면 막내 유진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 충동적이고 사치를 즐겼죠. 민준과 유진의 결혼은 언뜻 보기에 가난한 청년이 부잣집 아가씨와 결혼하는 동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호화로운 강남저택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민준은 차가운 경멸의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녀석 돈 보고 결혼한 게 뻔해. 우리 유진이가 미쳤지. 어디서 저런 시골뜨기를 데려와서. 민준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굴욕을 삼키며 침묵을 택했습니다. 유진은 결혼 초반에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보다 친구들과의 명품 쇼핑과 화려한 파티를 더 좋아했죠. 그녀는 서슴없이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 꼴 좀 봐. 지지리도 가난하면서 뭐가 나랑 어울린다는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런 집에 발이나 붙일 수 있었을 것 같아? 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부와 가난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노력했습니다. 강선희 회장 역시 처음에는 이 가난한 사위에게 별다른 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그를 지켜보면서 강 회장은 민준이 진실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굴욕을 참고 다투지 않으며 언제나 사소한 것 하나까지 아내를 챙겼습니다. 반면 정작 자신의 막내딸은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철없는 모습만 보였죠. 한 번은 비를 흠뻑 맞으며 회사 정문 앞에서 2시간 넘게 유진을 기다리는 민준을 보고 강 회장의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후 외로웠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가난하고 고단해 보이는 청년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에 이상하리만치 애틋한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설렘으로부터 엇갈렸지만 진실한 사랑이 바로 이 화려한 강남 저택 안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경천 동지알 사건이 드러났을 때 온 가족과 세상은 충격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강남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강 회장 저택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죠. 민준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유진과 결혼한 날부터 아내의 식사를 챙기는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 여겼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가족이라는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겠지. 내가 조금 참으면 괜찮아. 유진은 아직도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어떤 남자의 메시지가 떠 있었죠. 민준은 흘깃 보았지만 차마 손댈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했다간 유진이 또 화를 낼 것이고
집안 분위기만 더 험악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고 민주는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짙은 녹색의 롱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가벼운 화장에도 특유의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민준을 보고 그녀는 살짝 놀란 듯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엄격함이 묻어 있었죠. 민준은 고개를 들고 황급히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유진이 먹을 죽을 좀 끓였습니다. 속이 안 좋을 때가 많아서 아침엔 이런 게 편할 것 같아서요. 강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집에서 부엌일은 오직 가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위해 부엌에 들어간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위는 매일같이 딸의 식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민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헝클어진 머리로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죽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맨날 이렇게 촌스러운 것만 먹으라는 거야? 나 이제 진짜 질렸어.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나갈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저에는 손도 대지 않았죠.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힘없이 주저앉았고 그의 초췌한 얼굴에서 억지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에 대한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민준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더 깊고 길어졌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죽그릇을 치우려 하자 민준이 급히 막았습니다. 아주머니, 그냥 제가 먹을게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는 자리에 앉아 아내를 위해 정성껏 끓인 죽을 조용히 한 숟갈씩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강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적 그 역시 자신을 위해 이토록 조용히 희생하고 사랑해 주었던 젊은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의 생각 속에서 민주는 더 이상 가난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이 있고 의리가 있는 한 남자였고 바로 그 묵묵함이 56 여인의 마음에 그녀 자신도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할 특별한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저택 밖에서는 서울의 차량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출근하고 활기찬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저택 안에서는 기이하고도 위태로운 인연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민주는 시장에 들러 나물 몇 가지와 된장찌개 거리를 샀습니다. 언젠가 유진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주머니에 몇만 원밖에 없었지만 그는 기어코 재료를 사들고 왔죠. 집에 도착하니 서울의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저택은 불이 환했지만 따뜻한 가정의 불빛이 아닌 2층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막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유진이 화려한 옷차림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흘깃 보더니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그런 촌스러운 음식 만들 생각이야? 난 안 먹어. 오늘 친구들이랑 파티 갈 거야. 민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에는 아직 채소를 썰던 칼이 들려 있었죠.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해서 샀는데 집에서 먹으면 돈도 아끼고 편하잖아. 유진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돈을 아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내 친구들 남편은 다들 부자의 외제차 끄는데 나는 어때? 매일 퇴근해서 보는 거라곤 공사장에서 시멘트 포대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 손님 기다리는 당신 꼴이잖아. 나 이제 신물나, 민준 씨.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밝혔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그는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내가 가난한 건 맞아.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한 거야. 유진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해서 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 난 즐기고 싶고
호화롭게 살고 싶어. 매일 당신의 그 가난에 찌든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 말을 마친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또각 울리며 차가운 부엌에 홀로 남겨진 민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서재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전부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지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슬픔을 억누르며 묵묵히 찌개 냄비에 나물을 넣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깡마른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렇게 참고 산 지 얼마나 됐니? 민준은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유진이가 변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강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죠. 평생 비즈니스 세계에서 구르며 그녀는 부유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남자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위는 무시당하면서도 아내에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바보 같구나, 민준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인내만으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거란다.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유진의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없이 상처받았음에도 아직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택 전체가 고요함에 잠겼을 때 민주는 부엌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계단 모퉁이에서 한 쌍의 눈이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바로 강 회장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한 기묘한 따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차량 소음이 여전히 요란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은 텅 빈 광야 같았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공허함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특별한 사랑이 서서히 움트고 있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더욱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침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으며 밤에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유진이 감동해서 이 차가운 결혼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노력할수록 부부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화려한 파티와 클럽에 빠져 남편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집에 오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울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흠뻑 젖은 채로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손님을 태워다 주었습니다. 저택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처마 밑에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강 회장을 보았습니다. 막 회사에서 돌아온 듯한 그녀는 민준을 보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일을 했단 말이냐? 민준은 낡은 오토바이를 벽 한쪽에 세우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손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어머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생활비에 보탤 수 있으니까요. 강 회장은 그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닦아라. 그러다 병난다. 남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몸은 챙겨야지.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았습니다. 사위로 들어온 이후 이 집에서 진정한 관심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만 하던 강 회장의 눈빛이 문득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갔을 때 민준이 홀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강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나물 반찬과 멀건 국, 그리고 마른 생선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 광경에 그녀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유진이는 또 나갔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주는 옅은 미소 뒤로 슬픔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바쁘다고 해서요. 전 익숙합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강 회장은 한숨을 쉬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나물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 딸이 아닌 다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은 소박했지만 이상하게도 맛이 좋았습니다. 시골 밥상은 단출하지만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들지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둘 사이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 곁에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죠. 밤늦게 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강 회장은 부엌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는 그의 깡마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 없이 홀로 회사를 짊어지며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그 외로움이 가정을 위해 묵묵히 인내하는 한 젊은 남자를 보며 되살아난 것입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자리를 떴지만 그녀의 심장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연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그저 한숨을 쉬며 계속 인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유진을 포기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그 인내가 무심코 저 권력 있는 여성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서울의 거리는 가로등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죠. 그러나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와 처지에 놓인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기묘한 공감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위험한 기묘한 공감대를 말입니다. 그 후 민준과 유진 부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진은 남편에게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민준이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해도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면 동창회나 친구 모임이 있다며 늦은 밤 술에 취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밥상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 회장은 천천히 다가와 민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 빠진 국과 딱딱하게 굳은 생선구이가 전부였죠. 민준은 지친 눈으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뭘 기다리는 거냐? 강 회장이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숙합니다, 어머님. 바쁜가 보죠. 조금 있다 오겠죠. 강 회장은 그를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아,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라면 자기 남편을 혼자 이렇게 식은 밥 먹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강 회장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감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식당에 앉아있는 민준과 강 회장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발견한 유진은 얼굴이 굳어지며 황급히 남자의 손을 놓았지만 눈에는 여전히 취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누구랑 같이 온 거야? 유진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목소리는 도전적이었죠. 내 친구야. 의심하지 마. 그 남자는 강 회장에게 서둘러 인사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방 안은 긴장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 회장은 실망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내 남편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거니? 저 사람이 밤새 너를 기다렸는데 밥은 식어 빠졌고 넌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와? 유진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엄마는 왜 저 사람 편만 들어요? 맨날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말했잖아요. 난 가난하게 살기 싫다고.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죠. 그 말에 민준과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강 회장은 분노를 억누르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례한 소리 하지 마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겠느냐? 유진은 신경질적으로 방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발소리가 저택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강 회장은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유진이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래.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어깨에 놓인 강 회장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이 거대한 저택 속에서 그를 덜 외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외로운 밤들로부터 그의 운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유진이 이혼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은 그날 밤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묵묵히 지냈지만 마음속 상처는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했지만 입가의 미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외박하고 돌아오지 않은 유진을 기다리며 민주는 부엌에 앉아 조용히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의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가 텅 빈 부엌에 울려 퍼졌죠. 그때 강 회장이 지친 얼굴로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땀으로 머리가 축축하고 어깨가 해진 낡은 옷을 입은 민준의 깡마른 뒷모습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또 요리를 하고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문득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돌아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익숙해서요. 그리고 유진이가 혹시 일찍 돌아오면 따뜻한 거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서요. 강 회장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분명 자신의 딸에게 상처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소한 것 하나까지 챙기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번지르르한 부자 남자들에게서는 결코 본 적 없는 진심이었죠. 나하고 같이 먹자. 그녀가 약간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에 각자 밥 먹는 건 너무 쓸쓸하구나. 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앞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나물 반찬이 전부였죠. 소박한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가움 대신 조용한 교감이 흘렀습니다. 식사 도중 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난은 죄가 아니야. 사람은 돈이 아니라 정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란다. 민준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행복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강 회장은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장모가 사위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눔과 관심에 목말랐던 한 여인의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조용히 끝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었습니다. 민주는 문득 강 회장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강 회장의 수년간 잠들어 있던 심장은 성실하고 정이 많은 한 젊은 남자 때문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 유진은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새 파티를 즐긴 그녀는 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바로 강 회장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서울 거리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택 안에서는 편견과 나이 차이를 넘어선 사랑이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저택의 생활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파티와 카페를 전전하며 때로는 외박까지 했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견디며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죠. 어느 주말 저녁 비가 내린 뒤 서울의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민주는 공사장에서 막 돌아와 옷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부엌에 짐을 내려놓고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세련된 모습이었고 그의 재킷이 유진의 어깨에 걸쳐져 있었죠.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달려나가 따지고 싶었지만 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남편을 보자 얼굴색이 순간 변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이쪽은 내 친구야. 일 때문에 잠깐 얘기 좀 했어. 유진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에는 취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공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려던 순간 유진이 먼저 짜증을 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 나 이 가난한 생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당신이 나한테 제대로 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어? 아니면 평생 막노동이나 하고 대리운전이나 하면서 마른 생선에 나물 반찬이나 먹일 거야? 민주는 말이 막혔습니다. 손을 꽉 쥐자 손등에 힘줄이 솟아올랐죠.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가난한 건 알지만 널 사랑해. 널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될까? 유진은 비웃으며 가방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시간? 내 젊음을 언제 잘 풀릴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눈앞이 흐려진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그들의 다툼을 전부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엄한 눈빛으로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유진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성실한 남편을 갖길 원하는지 알아? 그런데 너는 민준이의 진심을 그렇게 짓밟는 것이냐? 유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저 사람 편만 들죠. 엄마가 저라면 평생 저런 지질이 궁상하고 살 수 있겠어요?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은 한숨을 쉬며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죠. 민준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탓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겁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일구며 세상사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딸의 철없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이 고요함에 잠겼을 때 민주는 초췌한 얼굴로 처마 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었습니다. 들어가거라. 밤이슬이 차다. 민주는 깜짝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에서 그는 따뜻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그 광활한 공간 속에서 민주는 아내에게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교감을 문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여전히 차량 불빛으로 요란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유일한 위안은 바로 강 회장의 조용한 관심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56의 여인이었지만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과 강 회장은 우연히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진이 거의 집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강 회장이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위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고 때로는 민준을 거실로 불러 함께 차를 마시거나 공사장에서의 일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민준은 늦게 퇴근했고 옷은 흠뻑 젖어 질척거렸습니다. 그가 낡은 오토바이를 처마 밑에 세우자 손에 수건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강 회장이 보였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감기 걸리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어색해했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직접 그에게 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마시거라. 속이 따뜻해야 잠도 잘 올 게다.
민주는 떨리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알싸한 생강향이 퍼지자 그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강 회장의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인하면서도 슬픔이 깃든 얼굴이었죠. 민주는 그녀를 보다가 문득 심장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함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끔은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부자든 가난하든 곁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 법이야. 그 말은 민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강 회장은 자신이 방금 너무 많은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들려왔죠. 이윽고 강 회장은 일어나 민준의 어깨에 걸쳐진 쇼를 조용히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 소박한 행동에 민준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쉬거라. 내일도 일하러 가야지. 강 회장은 조용히 당부하고 돌아섰습니다. 불 켜진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화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을 가진 56의 여인 강 회장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죠. 그는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장모님이시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한편 강 회장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경계선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년간 차갑게 식어있던 심장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을 쉽게 끌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은 따뜻하면서도 위태로운,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에 이끌려 함께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그친 후 민준과 강 회장의 관계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과 사소한 관심만으로도 둘은 서로에게서 특별한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핑계를 만들어 민준과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일에 대해 묻기도 하고 그의 고단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민준은 항상 예의를 지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심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과 어머니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이 들려주는 공사장 이야기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민준은 소박하지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유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곧장 다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두 분 아주 친해 보이시네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아,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강 회장은 좀 더 침착했지만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민준이가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 격려 좀 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비웃었습니다. 눈에는 불쾌감이 가득했죠. 저한테보다 저 사람을 더 챙기시네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말을 마친 그녀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슬픈 눈빛을 보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원래 고집이 세서 그런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은 유진이 이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밤 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유진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우리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엄마한테 잘 보여서 이 집에 계속 붙어 있으려는 속셈이에요? 민주는 충격을 받아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유진아. 어머님은 그냥 날 걱정해 주시는 거야. 다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유진은 팔짱을 끼고 눈을 치켜떴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헛된 꿈은 꾸지도 마. 우리 엄마는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가난뱅이가 이용할 자리는 없어.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귀처럼 느껴졌죠. 그는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바쳤던 자신의 사랑까지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초췌한 얼굴로 처마 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층에서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내려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진짜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차량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저택 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될 것을 예고하며 말이죠. 그 후 며칠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숨막혔습니다. 유진은 무관심을 넘어 이제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의심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미간을 찌푸리고 비아냥거렸죠. 민준은 묵묵히 참았지만 인내는 서서히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놀다 온 유진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침대에 던지고는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딴 생각 있는 거지?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죠. 유진아,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유진은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순진한 척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두 사람 맨날 속닥거리고 눈빛까지 주고받잖아.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아? 민주는 말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마음속으로는 자신에게도 말 못할 설렘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선을 넘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께 누명 씌우지 마. 그냥 사위로서 날 아껴주시는 것뿐이야. 사위? 유진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친딸보다 가난한 사위를 더 챙기진 않아. 그만 위선 떨지 그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참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의무감이, 다른 한편에는 강 회장을 향하고 있는 자신의 심장이라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문 밖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녀는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것입니다. 유진아,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유진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들었습니다. 전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엄마가 저 사람을 그렇게 감싸고 돌지 않았으면 제가 왜 의심을 하겠어요? 강 회장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튀었죠. 네가 너무하는구나. 민준이는 네 남편이고 널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어땠지? 매일 파티나 즐기며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제는 네 엄마까지 모함하는 거냐? 유진은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저 사람만 좋게 보잖아요. 그렇게 저 사람이 좋으면 그냥 엄마가 데리고 살아요. 방 안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강 회장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분노에 찬 외침이었지만 우연히도 그녀가 마음속에 숨겨왔던 진실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손의 떨림을 억누르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게 더 이상 정이 없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돌아봐라.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말을 마친 그녀는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겨진 방 안에서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죠. 모든 것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진은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서울의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머릿속에는 유진의 외침만이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살아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정말로 더 이상 유진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격렬한 다툼 이후 유진은 거의 집을 나갔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민주는 그것이 밤새 이어지는 파티를 위한 변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항상 낯선 남자들의 메시지가 와 있었죠. 민주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사실을 묻고 싶었지만 유진의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모든 말을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의 멀어짐과 반대로 강 회장은 민준의 삶에 더욱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식사와 휴식을 챙기는 것을 넘어 남몰래 회사 내에 부수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그가 덜 고생하도록 도왔습니다. 민주는 신세지기 싫어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를 차마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퇴근하자 처마 밑에서 차를 마시며 먼 곳을 바라보던 강 회장이 보였습니다.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일했구나.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이리 와서 따뜻한 것 좀 먹어라. 민주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향긋한 파향기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참는 건 익숙할지 몰라도 나는 네가 고생하는 걸 보는 게 익숙하지 않구나. 남자는 돈이 없을 수는 있어도 관심이 없어서는 안 돼. 그 말에 민주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죠. 마음속에는 달콤하면서도 아픈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민준아, 방금 유진 씨가 클럽에서 어떤 낯선 남자랑 엄청 다정하게 있던데. 민준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죠. 강 회장은 그의 표정을 보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딸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민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그녀는 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상대가 그 가치를 몰라준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은 강 회장의 깊은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이해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아마도 유진은 다른 남자의 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거대한 저택 안에서는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서 공감대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강 회장의 손길에서 느껴졌던 온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동시에 성스러운 감정이 이성의 통제를 넘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자신의 방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얼굴 위로 비치는 스탠드 불빛 아래 슬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이야, 너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강 회장의 저택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느라 퉁퉁 부은 손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공사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배낭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문 밖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나가보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진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며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남자친구에게 손을 흔들고는 취기가 어린 눈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민준을 보고 그녀의 눈에는 도전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뭘 그렇게 샅샅이 훑어봐요? 민준은 말이 막혔습니다.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죠. 그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적어도 가족의 명예는 생각해야지. 네가 이러는 건 스스로에게 먹칠하는 거나 다름없어. 유진은 비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족? 나한테 행복은 식은 밥에 나물 반찬 먹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 가난해서 이해 못할 거야.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들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고 얼굴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넌 이 집을 아직 내 집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냐? 누구와 뭘 하고 다니든 집안 체면은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유진은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그깟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난 즐겁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나 잘 지키세요. 그 무례한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이내 힘없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네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니? 넌 민준이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 유진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봤죠? 우리 엄마는 친딸인 나보다 당신 편을 더 드네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 말을 마친 그녀는 가방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고 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민준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그녀가 목맨 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쟤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 앞에서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가볍게 얹었습니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장모였던 여성에게서 따스함을 느꼈고 강 회장은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처마 밑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고 강 회장은 자기 방 창가에 서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위험하지만 동시에 매우 진실된 무언가가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감정이었습니다. 유진이 다른 남자와 버젓이 손을 잡고 돌아온 그날 밤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말이 없어졌고 딸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일에만 몰두했지만 잠을 못 자 초췌해진 얼굴과 퀭한 눈은 감출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한 민준은 칠흑같이 어두워진 서울의 밤거리를 뚫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처마 끝에서는 비가 뚝뚝 떨어지고 거리는 차량 불빛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흠뻑 젖은 어깨로 거실에 들어섰고 뜻밖에도 그곳에 앉아있는 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죠. 돌아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엄격함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따뜻한 차 한 잔 마셔. 그렇게 젖어서는 감기 걸린다. 민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직접 차를 따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찻잔에서 전해오는 온기에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애정어린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마치 보호받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아,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너는 이미 할 만큼 했다. 한 여자가 그 진심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네가 평생을 희생한들 그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게다. 그 말을 듣자 민주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그냥 다 놓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그의 눈물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민준의 어깨를 감싸고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온몸을 떨었습니다. 강 회장의 체온이 전해져 오며 처마 밑의 차가운 비와 마음속의 외로움을 모두 녹여주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남자도 약해질 때가 있는 법이야. 내가 여기 있으니 혼자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나이와 신분의 격차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자신을 품어주는 너그럽고 상처 많은 한 여인만이 있었습니다.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고 따뜻하면서도 죄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처마 밑의 빗소리와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죠. 이윽고 강 회장은 조용히 일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민준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민준은 가슴이 벅차오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순간을 누군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출장에서 막 돌아온 유진의 언니 유라가 문으로 들어서다 그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녀는 몇 초간 멈춰 섰고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소리내는 대신 유라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죠. 밖에서는 서울의 비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위태로운 사랑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었고 동시에 또 다른 한 쌍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며 예측할 수 없는 파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부가 친밀하게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그날 밤 이후 유라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하고 세련된 태도를 유지했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죠. 그녀는 어머니가 쉽게 마음을 여는 강인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강 회장의 어깨에 기대고 어머니가 그를 그토록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광경은 유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유라는 일부러 민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요즘 제부 참 성실하네. 공사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어머니한테 특별히 예쁨 받고 말이야.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처형. 그냥 제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강 회장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큰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어머니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그 시선에 두 사람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유라는 일부러 회사 근처 카페로 민준을 불러냈습니다. 단둘이 남자, 그녀는 턱을 괜 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집안에서 헛소문 도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남들이 보면 어머니랑 제부가 너무 친한 나머지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민준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처형, 오해십니다. 저와 어머님은 그저 가족으로서 서로를 챙기는 것뿐입니다.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눈빛은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죠. 정말 그럴까? 말은 그렇게 해도 어머니를 보는 눈빛은 다르던데. 민준은 말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라는 그를 보며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제부야. 하지만 만약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유라는 민준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어머니가 오래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일부러 끼어들었죠.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면 유진에게 집에 오라고 연락해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숨이 막혔고
강 회장은 자신의 마음속 비밀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마당을 정리하고 있을 때 유라가 다가와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해둬. 우리 엄마는 수조원대 자산가고 수많은 권력가들도 넘보지 못하는 분이야. 당신의 그 성실함과 불쌍한 척으로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민주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전 누구를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게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 마음이 제멋대로 움직인 탓입니다. 그 솔직한 대답에 유라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그녀는 계산이 아닌 고통과 진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정심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고 노란 등불 아래 길고 외로운 그림자를 들이운 채 홀로 남겨진 민준을 뒤로 했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강 회장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폭풍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몰아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저택 안에서는 한 가족 안의 여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결이 시작되었고 민주는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점점 더 타락해갔습니다. 그녀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끔 옷이나 가방을 챙기러 들렀다가 바로 나가버렸죠. 민준의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가득했지만 유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대부분 차가운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한편 유라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몰래 사진 몇 장을 찍어두었죠.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있을 때 유라는 2층으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난간 뒤에 서서 아래를 엿보았습니다. 민준을 따라가는 강 회장의 눈빛, 어머니의 말에 미소 짓는 민준의 얼굴, 모든 것이 유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동생이 집에 돌아온 틈을 타 조용히 유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유진이 클럽에 가려고 화장을 하던 중 유라가 휴대폰을 내밀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보고 뭐가 느껴지니? 유진은 흘낏 보다가 민준과 어머니가 가까이 앉아있는 장면에 멈칫했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굳어지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엄마가 정말 저 사람을 이 정도로 감싸고 돌았단 말이야? 유라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단정짓지 않았어. 하지만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엄마가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유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서렸죠. 가뜩이나 민준을 경멸하던 그녀의 마음속에 증오가 피어올랐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유진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거실을 청소하던 민준에게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테이블에 던지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단하네. 난 당신이 그냥 아내한테 빌붙어 사는 가난뱅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 엄마까지 꼬드기는 재주가 있었네. 민준은 경악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유진은 소리치며 유라가 보여준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이건 뭔데? 설명해봐. 민준은 사진을 보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와 강 회장은 정말로 너무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그저 관심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강 회장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유진이 휴대폰을 들고 민준을 비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얼굴이 굳어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유진아. 갈수록 무례해지는구나. 이 일 뒤에 누가 있는지 나는 안다. 애매한 사진 몇 장으로 남을 모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유진은 움찔했지만 이내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럼 맹세해요. 엄마는 저 사람한테 아무 감정 없다고. 대답 못하면 입 닥쳐라. 강 회장이 방 전체가 울리도록 호통을 쳤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굴욕감과 동시에
강 회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는 분노에 차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주우려 하자 강 회장이 막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며 단호하면서도 슬픔이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처리할 테니. 하지만 이제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게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밖에서는 서울의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하며 말입니다. 어머니와 민준에게 격렬하게 화를 낸 후 유진은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파티에서 만난 화려한 젊은 사업가 김태석의 고급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죠. 처음에는 태석이 유진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명품 가방과 옷을 사주었죠. 유진은 거짓된 행복에 취해 드디어 자신에게 걸맞은 남자를 찾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한편 저택의 분위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유라는 회사 일로 바쁜 척했지만 실제로는 장모와 사위 스캔들을 이용해 이사회에서 압력을 가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넌지시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주주들의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죠. 강 회장은 그 말에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걱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직 민준만이 유라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굴욕감과 불안함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막 퇴근했을 때 강 회장이 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우아한 윤곽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라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 아이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커서 내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것뿐이다. 너는 그저 너답게 살면 돼.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저 때문에 어머님께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책상 위로 손을 뻗어 민준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런 말 마라. 나는 내가 느낀 것을 믿는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눈빛이 마음속 금기된 모든 것을 드러낼까 두려워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택에서 조용한 사랑이 깊어지는 동안 밖에서는 유진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죠. 그는 유진에게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즐거운 시간이 지나자 태석은 바쁘다는 핑계로 유진을 오피스텔에 혼자 내버려두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걸면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나 손님 접대 중이야. 방해하지 마. 유진은 그를 붙잡기 위해 선물을 사고 화려하게 화장을 한 채 그를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석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널 평생 먹여 살릴 줄 알았어? 내 위치를 알아야지. 너무 많은 걸 꿈꾸지 마. 그 말에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으로 얼룩진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매일같이 밥과 죽을 챙겨주던 남편. 태석의 냉정함과 비교하니 민준의 인내는 유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가 저택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 가족의 문은 이미 굳게 닫힌 듯 했습니다. 바로 지금 민준과 강 회장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각자 숨겨왔던 깊은 속마음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저택 안에서는 유라의 계략과 유진의 추락 속에서 민준과 강 회장, 두 외로운 심장이 서로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힘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석과의 생활은 금세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몇 달간의 열애가 끝나자 태석은 본색을 드러냈죠.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아껴주지 않고 파티의 장식품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녀가 미래에 대해 입을 열 때마다 태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랑 결혼할 줄 알았어? 순진하긴.
나한테는 너보다 중요한 관계들이 훨씬 많아. 유진은 충격에 빠져 눈물을 흘렸지만 태석은 냉담했습니다. 결정은 어느 날 저녁 유진이 그를 찾아 클럽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태석이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유진은 술에 취해 소리쳤지만 태석은 그녀를 밀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남편 버리고 돈 많은 남자 따라온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 말은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빙빙 돌았죠. 그 순간 그녀는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던 남편을 잃고 굴욕과 치욕만이 남았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유라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어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의 이야기를 덧붙여 재계 인사들 사이에 교묘하게 퍼뜨렸습니다. 며칠 만에 여성 재벌 강 회장,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몇몇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 회장님, 사업 수완은 대단하지만 집안일이 저래서야 보기 안 좋군. 이대로 두면 회사 신뢰도까지 영향받겠어. 그 소문은 강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오다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전부 제 탓입니다. 제가 아니었더라면 어머님께서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민준이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를 헐뜯으려는 자들은 수만 가지 방법을 찾아내지.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야. 너는 내게 진심을 보여주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란다. 말을 마친 그녀는 민준의 손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눈에는 신뢰가 가득했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어두운 구석에서 유라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됐네. 저렇게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야 내가 잡을 패가 생기지. 엄마를 끌어내릴 날도 머지않았어. 그날 밤 서울은 여전히 차량 행렬과 화려한 불빛으로 분주했지만 저택 안에서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치욕에 잠겨 있었고 유라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으며 민준과 강 회장, 두 약한 영혼은 편견과 위험에 둘러싸인 채 더욱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석에게 버림받은 후 유진은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낯선 오피스텔에서 몇 시간이고 울다가 결국 태석이 당장 나가 남편 배신한 여자랑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라며 내쫓는 바람에 짐을 싸야 했습니다. 깊은 밤 유진은 초라한 모습으로 강남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졌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죠. 집 앞에 서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 회장과 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어딘가 평온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질투와 굴욕감이 솟구쳤죠. 그녀는 자신을 위해 비바람을 맞아가며 고생했던 민준을 떠올렸고 헌신짝처럼 자신을 내버린 태석과 비교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진은 길 잃은 사람처럼 조용히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회사 내의 폭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라는 소문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사회에서 그녀는 일어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명확히 해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집안일 때문에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신뢰가 무너질까 우려됩니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투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의 신뢰는 능력과 진심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믿는 분은 남으시고 믿지 못하는 분은 자본을 회수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헛된 소문에 대해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민준을 힐끗 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 유라는 저택 뒤뜰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작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부, 내 서명 하나면 이 회사가 더는 엄마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정말 엄마를 위한다면 그분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주는 게 좋을 거야. 민준은 처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어머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외로움, 당신 감정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 마. 이 일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테니. 말을 마친 그녀는 돌아섰고 민준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유라가 거대한 한 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자신과 강 회장 모두 전례 없는 폭풍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이 처마 밑으로 나왔을 때 홀로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친 그가 고개를 들자 눈에는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큰 공경에 빠뜨릴까 두렵습니다. 강 회장은 그의 거친 손을 잡고 부드럽게 힘을 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아. 내가 가장 두려운 건 예전처럼 다시 외로운 날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순간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감정은 더 이상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저택 안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며 이 가족에게 닥칠 거대한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장모와 사위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회사 내부와 몇몇 지인들 사이에서만 돌다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SNS에 익명의 게시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조 원대 자산가 강 회장, 가난한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게시물에는 애매하게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었습니다. 민준이 강 회장 옆에 앉아 있거나 그녀가 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거나 두 사람이 거실에서 단출하게 식사하는 장면들이었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이건 상식 밖의 일이잖아. 가난한 사위가 돈 보고 접근한 게 뻔하지. 단 하루아침에 강 회장의 회사에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지역 언론사들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유라는 사무실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어머니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할 가장 강력한 한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택에서 민준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들이 그의 눈에 그대로 밝혔죠. 그는 자신이 장모를 더러운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인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처마 밑으로 나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강 회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침착해라. 나는 비즈니스 세계의 풍파에 익숙하다. 여론의 비난 따위는 두렵지 않아. 민준은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저 때문에 어머님을 모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여기서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는 강인한 빛이 번뜩였죠. 다시는 떠난다는 생각하지 마라.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진실만을 믿는다. 그거 아니? 지난 몇 년간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낀 건 처음이야. 바로 너 덕분에. 그 말에 민준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그는 더 이상 연민이 아닌 사랑을 보았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강렬한 사랑을.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얼굴이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온갖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엄마랑 당신 정말 잘났어요.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됐네요. 민주는 말이 막혔고 강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넌 이제 누구를 탓할 자격도 없다. 네가 가정을 지켰더라면 이 집안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테니. 유진은 움찔하며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태석에게서 받은 굴욕,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는 그저 울며 방으로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라는 2층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강 회장이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과 강 회장은 어두운 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죠.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님 곁에 있기 위해 손가락질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공식적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마음속 비밀이 아니라 그 대가가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진실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화려했지만 저택 안에서는 위태로운 사랑이 마침내 세상의 빛과 마주하며 가족과 여론의 거센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캔들이 터진 후 온 서울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SNS에서, 심지어 강 회장 회사 직원들까지 수군거렸죠. 그 속삭임들은 비수처럼 민준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곁에서 강 회장이 노련한 장수처럼 의연하게 버텨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진은 김태석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파티 친구들도 그녀를 멀리했고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저택에 돌아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남편한테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한때 이 여자를 위해 심장이 뛰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갖 굴욕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그 사랑을 서서히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딸을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이제 누구를 탓하거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인생이 널 가르쳤겠지. 배신과 탐욕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유진은 울며 민준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준 씨,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좋은 아내가 될게요. 민준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목맨 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지. 이제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흐느낌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재산을 노리고 강 회장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짓 서류까지 퍼뜨렸습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많은 이들이 강 회장의 경영직 사퇴를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의 회의에서 유라가 일어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개인적인 행복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이끌 판단력을 잃으셨습니다. 회사가 이 추문으로 무너지기 전에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구석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유라의 마지막 일격임을 알았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신뢰는 소문이 아닌 믿음과 결과에 기반합니다. 저는 자리를 잃고 명예를 잃을 수는 있어도 이기적인 계산으로 제 평생의 노력을 망치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님 곁에 있겠습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의 눈빛은 흔들리며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 앞에 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폭풍이 아주 거세구나. 두렵지 않니? 민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잃는 것만 두렵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이제 사랑은 비밀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모든 풍파에 맞설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저택 안에서는 진짜 폭풍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주주총회 날, 서울 중심가의 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 회장과 민준에게 쏠렸죠. 소문으로 강 회장의 명성은 흔들리고 있었고 유라는 승리를 확신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연단에 올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집안 문제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위와 장모가 부적절한 관계에 얽힌다면 어떻게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경영권을 저에게 이양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래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유진의 옛 연인 김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걸 보셔야 할 겁니다. 태석은 유라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와 화면 캡처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유라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심지어 어머니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SNS에 글을 올리라고 지시한 증거였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태석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당신과 내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도 있는데 당신이 강 회장을 끌어내리는 걸 도와주면 나한테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몇몇은 죄책감 어린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일어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회사는 진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술수를 부리는 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투표 결과 강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했고 유라는 직위해제되어 징계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증오와 굴욕감에 붉어진 눈으로 비틀거리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문 밖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친서 행복을 걷어찼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아 강 회장은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죠. 봤지?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아. 우리가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정직하게 산다면 결국에는 누명을 벗게 될 거야. 민준은 목이 메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머님께서 저 때문에 손해를 보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는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산 것이었다. 이제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 기회를 더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폭풍이 휩쓸고 간 회의실에서 민준과 강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견을 넘어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을. 진실이 밝혀지자 소문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강 회장은 그녀의 강단 있는 모습에 더욱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직함 없이 그저 곁에서 그녀와 마음을 나누며 조용히 일했습니다. 유진은 저택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유라는 야망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명예가 더럽혀져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중과 강 회장은 온갖 폭풍우 끝에 마침내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돈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상처받았던 두 마음 사이의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의 소음이 여전했지만 저택 안에서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빛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거센 폭풍이 지나간 후 막을 내렸습니다. 저택 안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선택과 삶의 방식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얻었죠. 부와 사치를 탐하고 진심을 경멸했던 철없는 젊은 여성 유진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본 후에야 자신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준 남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배신당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망에 차서 계략을 꾸몄던 언니 유라는 술수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음모가 드러나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의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온갖 고통을 끝까지 인내했던 사위 민준. 결국 그의 진심과 선량함은 그가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은 박정한 아내의 품이 아닌 진심의 가치를 알아주는 상처 많은 여성의 마음속에서였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강인한 여성 재벌 강 회장은 마침내 마음속 청춘을 되찾고 자신의 심장에 솔직하게 살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지켜냈고 바로 그 당당함과 강단이 그녀의 명예와 신뢰를 지켜주었으며 오랜 풍파 끝에 평온한 안식처를 얻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돈, 지위, 명예는 결국 뜬구름과 같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진심과 정입니다. 배신과 탐욕은 씁쓸함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 보답받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늦게 찾아오고 수많은 편견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충분히 존중받고 지켜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복은 오직 따뜻한 마음과 선량함,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에만 머무는 법입니다.